저는 이수진입니다. 올해 67살이고 퇴직한 지는 4년 반이 되었습니다. 평생 학교 문턱을 많이 박아보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동네 봉제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했는데 손이 빨랐고 월급은 많지 않아도 안정적이었죠. 그러다 공장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도 일찍 퇴직하게 되었죠. 매달 사용량만 원 조금 매달 사용을 따랐고 조금 넘는 퇴직금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들 김지우는 36살이고 3년 전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박사연은 예쁜 얼굴의 기관에서 일하는 어린 공무원입니다. 말은 참 예쁘게 하는데 집안일에는 영손이 가지 않는 아이죠. 딸 김하늘은 멀리 시집가서 집안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매알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잘하기에 함께 살자고 권했지만 저는 늘 사람들의 삶이 있는 법이라며 사람들의 삶이 있는 법이라며 저는 사람들의 삶이 있는 법이라며 그때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어린 부부가 새 가정을 꾸리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의 월급 통장은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고 심지어 가계부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귀찮은 사람 취급을 받을까가 두려웠죠.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아들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소갈비찜을 끓이고 반찬으로 나물 2가지를 볶았습니다. 보온 도시락통을 들고 거스 새 정거장을 타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설 때 베란다에서 키우던 파도 좀 뜨서왔습니다. 아들 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만 양손에 뜨거운 음식을 들고 있어 문을 두드릴 수 없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현관에 막 발을 들여놓았을 때 거실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이번 달 월급은 내가 서연이 친정엄마 통장으로 바로 넣어줄게. 우리 엄마가 또 잔소리할까봐. 지훈이의 나른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어머님도 고생 많으셨겠지만 우리도 우리 살림이 있잖아. 며느리 서연이가 아무 불만 없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장모님께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30이 넘도록 제가 키운 이 아들은 제게 약값을 물어볼 때도 망설였는데 말이죠. 손에 들린 뜨끈한 보온 도시락통이 갑자기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쉬고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문을 잘 닫지 않고 저는 일부러 소리를 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지훈 부부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서연이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오늘 뭘 끓여오셨는지 향긋한 냄새가 나네요. 저는 손에 든 보온 도시락통을 들어 보였습니다. 소갈비찜 따뜻할 때 드세요. 지훈이가 일어서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배고팠는데 엄마는 역시 때를 잘 아시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음식을 하나하나 상에 올렸습니다. 밥을 먹을 때 그들은 맛있게 먹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그들의 설거지를 돕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서연이는 스마트폰을 붙들고 소파에 앉아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고 지훈이는 베란다에 기대 담배를 피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먼저 갈게. 저는 손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안 주무시고 가세요? 서연이가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집에 빨래 널어놓은 게 있어서.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지훈이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보니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달콤하게 웃는 2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배웅하러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부족한 게 없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 도시락통을 들고 한 걸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하늘은 이미 흐려져 있었고 얼굴에 스치는 바람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저는 창밖의 흐릿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귓가에는 아들의 그 한마디가 맴돌았습니다. 월급은 내가 서연이 친정 엄마 통장으로 바로 넣어줄게. 우리 엄마가 또 잔소리할까봐. 저는 갑자기 제가 마치 잉여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똥오줌 다 받아가며 키운 아들인데 이제는 제가 귀찮다고 생각하는구나. 반면 장모님에게는 아무런 거리낌 없는 효심을 보이고 결국은 저는 울고 싶지 않았고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새 정거장을 지났을 때 저는 결국 손을 들어 눈가를 훔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열이 나기 시작했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침에 옷을 얇게 입고 나갔다가 바람 부는 곳에 오래 서 있었더니 또 병이 도진 모양이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밤새 열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겨우 몸을 일으켜 죽을 좀 끓여두어 숟갈 먹으려는데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약상자에는 기침약 몇 알만 남았고 해열제도 없었죠. 스마트폰으로 은행 잔액을 확인해보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난방비를 냈고 아래층 이선자 아주머니 손주 100일 축하금도 줬거든요.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열이 너무 심해 어지러워서 지훈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이는 금세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월급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어. 며칠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화면 위에 손가락을 띄운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왜? 어디 안 좋아?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며칠째 열이 좀 나서 약을 사려고 하는데 통장에 돈이 부족해서 너한테 좀 빌리려고 했지. 내 연금 들어오면 다시 보내줄게.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지훈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연이네 친정엄마가 얼마 전에 치과 치료를 받으셔서 지출이 좀 빠듯해. 내 월급에서도 보험료가 몇 건 빠져나가서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나지막이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괜찮아. 그냥 물어본 거야. 너희도 빠듯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퇴직금 있잖아요. 정말 안 되면 동네 의원에 가보세요. 비싸지 않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쥔 채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퇴직금은 매달 4영역만 원 조금 넘습니다. 월세, 전기세, 수도세 등 생활비에 친척들 경조사비까지 내다보면 항상 빠듯했죠. 그 1억만 원은 저에게는 일주일치 식사와 약값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들 부부에게는 배달 음식 한 끼 값에 불과할 텐데. 하지만 그들은 제게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외투를 걸친 뒤 근처 약국으로 가서 가장 저렴한 해열제와 기침 시럽 한 병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약을 먹고 이불 속에서 오후 내내 혼수 상태처럼 잠들었습니다. 깨어나 스마트폰을 보니 서연이가 보낸 음성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쾌활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아직도 몸이 안 좋으세요?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에 잘 걸리시는 거 아니에요? 체질이 너무 약하신 것 같아요. 참, 친정 엄마는 직업 치료 다 받으셨고 다음 주에는 스케일링도 해드리려고요. 그 시술은 미리 예약해야 하더라고요. 듣고 있자니 마음속에 갑자기 씁쓸하고 서러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엄살을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야간 근무를 하면서 38도 열이 나도 꾹 참고 공장으로 나갔는데 이제 늙어서는 안부인사 대신 또 아프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다니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알았다는 답장만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여전히 그들의 집에 갔습니다. 손주에게 과일이라도 사다 줄 겸 서연이의 몸 상태는 어떤지 볼 겸 해서요. 그들은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반찬을 덜어주며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체질이 좋아서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도 안 하고 속 썩일 일 없다고 하셨어요.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장모님도 절대 돈 함부로 안 쓰시고 모든 걸 꼼꼼하게 다 잘 챙기세요. 그 말이 제 귀에는 마치 저와 비교하기 위해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식탁 옆에 앉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더욱더 허전해졌습니다. 제가 막말을 꺼내려는데 지훈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약은 다 드셨어요? 아직 안 나으면 좀 더 사서 드세요. 아파트 단지에 동네 의원 있잖아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나았어. 내가 알아서 사 먹었어. 그럼 다행이다. 자꾸 저희를 걱정시키지 마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오래 머물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외투를 벗고 방 안을 두어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차상 맨 아래 칸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와 적어놓은 메모지가 한 뭉치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낡은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훈이가 초등학교 때 쓴 효도, 자네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커서 엄마에게 큰 집을 사줄 거예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시니까요. 저는 한 장 한 장 펼쳐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마음에 새겨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가 엄청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플 때 그가 이유도 변명도 없이 1억만 원을 기꺼이 내어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장모님에게 스케일링 비용을 대주면서도 저에게는 엄살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엄마는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시니까요. 라고 썼지만 이제는 제가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김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이는 금세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요, 엄마? 저는 몸이 안 좋다고 말하고 싶었고 지훈이가 약 사는 것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 전화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하늘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내일 갈게요. 새벽녘, 날이 밝기도 전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회색빛 새벽이었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고 차상 위 가방을 더듬어 찾아 안주머니에서 빨간색 통장을 꺼냈습니다. 5천만 원, 제가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고 고기 한 점도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비록 집을 사주는 데 쓰지 못하더라도 그가 급할 때, 일자리를 잃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가 꺼내서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랐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그는 점점 멀어졌고 저는 그를 점점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양보하다가 결국 제가 그 집에서 타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통장과 신분증을 몸에 밀착된 작은 가방에 넣은 뒤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국민은행에 도착해 20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5천만 원 전부 입출금 통장으로 이체해 주세요. 정기예금 말고. 창구의 젊은 여직원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비밀번호와 신분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은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서명하고 입출금 통장 명세서를 찢어 접은 뒤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설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길 건너편 분식집에서는 콩국수 기계 소리가 웅웅 울렸습니다. 저는 길을 오가는 젊은 사람들을 보며 잠시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송파구로 가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이는 직장 근처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환승하는 것이 번거롭긴 했지만 그에게 데리러 오라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빴고 저는 매번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정류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버스 안에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구석에 서서 흔들리는 노인에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코와 입을 가리고 문 옆에 서서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세련되게 입지 않았고 말에 사투리 억양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하늘이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 11시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갑자기 오셨어요? 하늘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막 만든 과일 주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처 병원에 다리 치유받으러 왔다가 가는 길에 너도 볼 겸 들렀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집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깔끔하고 밝았습니다. 소파는 새것 같은 연회색이었고 구석에는 아이의 퍼즐 장난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식사하셨어요? 오는 길에 대충 먹었어. 저는 앉아서 가방을 열고 스마트폰을 찾는 척하며 그 안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하늘아, 이거 그동안 모아둔 돈이야. 이제 나이 들어서 머리가 흐려질까봐 네가 맡아서 보관해줘. 하늘이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냥 엄마가 쓰세요. 지금 혼자 사시는데 이 돈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나 혼자 쓰는데 얼마나 든다고. 정말 급하면 그때 다시 말할게.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그냥 보관해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받아들여 자신의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저는 화제를 바꾸어 손주의 유치원 이야기를 꺼내고 지난번에 그가 휴가를 내어 저를 건강검진에 데려다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들었고 새 보온병을 꺼내며 회사에서 받은 것이라며 제게 주었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가 갑자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네가 괜한 걱정을 하는구나. 엄마는 나이 들어서 더 이상 그런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내가 알아서 잘 챙기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저는 하늘이가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말이 많지 않아도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그는 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돈을 건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식사는 며칠 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갈 때 그가 억지로 저를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배웅했습니다. 저는 그가 건물 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제 마음은 한순간에 편안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앉아 있으니 햇살이 무릎 위에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가방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훨씬 더 안정되어졌지만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효심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기꺼이 당신을 지탱해주고 당신에게 우산을 씌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제가 딸에게 돈을 준 것은 아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침내 한 가지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제대로 보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늘이의 집에서 돌아온 후 제 마음은 한순간에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송파구에 갔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지훈이에게 제가 통장을 하늘이에게 줬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소처럼 제 생활을 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위해 손주를 돌보고 밥을 하고 집안을 정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들이 저를 가족 속의 잉여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가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먼저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안아주러 가지 않았고 빨래 바구니에 쌓인 옷도 모른 척했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에는 몇 번 어머님 하고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제가 웃으며 그건 너희 아들이잖아 라고 말하자 그는 몇 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오히려 그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 요즘 갱년기인가? 매일 얼굴 찌푸리고 아무것도 안 하시네. 어느 날 서연이가 거실에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미 지났을 텐데. 지훈이 목소리가 좀 낮아졌습니다. 아마 마음이 불편한가 봐. 누가 알겠어. 또 무슨 심술이 났는지. 저는 부엌에서 컵을 닦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덮었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 옆에 앉아 하늘이가 보내준 사진들을 뒤적였습니다. 그날 그가 저를 건강검진에 데려가고 머리도 바꿔주고 식사할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엄마, 진작 이렇게 해드렸어야 했는데. 사진 속 저는 새 코트를 입고 약간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그 몇 글자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가 갑자기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상의할 게 있어요. 민준이가 곧 2살인데 점점 더 장난이 심해지고 우리 집도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제 생각에는 엄마가 시골 본가로 돌아가서 사시는 게 어때요? 엄마도 그쪽 공기가 좋고 조용해서 몸에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의 모든 말을 마치 제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집이 넓지 않다는 말은 처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결혼하던 해 저는 자발적으로 집을 비워주고 그들이 살게 했고 저는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손님방에 잠시 머무는데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시골 생활이 싫으시면 하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늘이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한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내쫓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에 비치는 반사를 이용해 천천히 스마트폰을 뒤적였습니다. 하늘이가 보내온 음성 메시지를 3번 들었고 그날 그가 예약해준 건강검진 결과표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이 옳았습니다. 엄마, 때로는 말로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엌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또다시 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요즘 행동이 너무 이상해요. 좀 신경질적으로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진작부터 말했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갑자기 병이라도 나면 어떡해. 너라도 엄마한테 설득해봐. 우리 집은 3대가 같이 살기엔 너무 좁아. 저는 부엌에 앉아 있었고 컵 속의 물은 이미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은 점점 더 침착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내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미쳤다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통제불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싸우지도 소란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다투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통해 아주 작은 동정심이라도 얻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여러 번 시도했고 매번 돌아온 것은 형식적인 태도와 냉담한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이해해 줄 것이라는 환상은 자신에게 가장 큰 잔인함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열어 하늘이의 연락처를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그의 남편 번호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엌문을 닫아 방 안에 두 사람의 속삭임을 문 밖에 가두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그들에게 어떤 것도 부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업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재워주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저를 필요로 했지만 이제 그들은 제가 조용히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조용히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좀 더 현명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내쫓아야 한다면 저는 싸우거나 소란 피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빈손으로 가십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며칠 동안 저희 엄마가 와서 지내실 거예요. 혼자 계시는 게 불안해서요. 저는 식탁 옆에 앉아 막 닦은 컵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동작이 잠시 멈췄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오신대? 제가 물었습니다. 그쪽 집 리모델링 냄새가 너무 심해서 며칠만 지내시겠대요. 몸이 안 좋으신데 냄새에 민감하시잖아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빨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내는 것이라면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 된 제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틀도 채 되지 않아 서연이의 엄마가 정말로 짐 보따리를 잔뜩 들고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전기밥솥까지 가져왔더군요. 김지우는 집 나르는 것을 도우며 해벌쭉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더 지내세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사 온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연이가 저를 한쪽으로 끌고 가 미안하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방이 2개밖에 없잖아요. 원래는 저희랑 민준이가 한 방에서 자려고 했는데 제가 장기가 밝아서 작은 소리도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 엄마 방을 친정 엄마께 내어드리고 엄마는 베란다 쪽에서 며칠만 지내주세요.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베란다에 암막 커튼 달아놨잖아요. 그렇게 춥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 엄마는 연세가 많으셔서 좀 더 편하게 지내셔야 하니까 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죠? 저는 김지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는 저를 흘깃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베란다가 시원해서 좋잖아. 엄마는 더위 잘 타시니까. 그 순간 저는 정말 웃고 싶었습니다. 시원하다는 두 글자가 그의 입에서 나오자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베란다에는 세탁기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빗자루와 빨래 건조대를 두던 자리를 치우고 그곳에 접이식 침대를 하나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색이 바랜 낡은 침대 시트와 얇은 매트리스를 바라보며 갑자기 제가 마치 불청객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른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그저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 그날 밤 저는 베란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커튼 사이로 길거리의 불빛이 새어 들어왔고 방 안에서는 세탁기 소리가 웅웅 울렸습니다. 저는 몸을 뒤척이다가 등 뒤에 베개에 놀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깨끗한 베개였지만 세탁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새벽 3시가 넘도록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방에서 서연이 엄마의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고 지훈이는 아직도 물 좀 드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꽉 감았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가정에 더 이상 저의 자리는 없다는 현실을 갑자기 깨달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하늘이의 카톡을 열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금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늘이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내일 데리러 갈게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을 끓이고 손주가 좋아하는 계란, 토마토 볶음도 만들었습니다. 서연이 엄마는 늦잠에서 깨어나 실크 잠옷 차림으로 느릿느릿 나와서는 오늘 죽이 좀 싱겁나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즉시 반찬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입맛이 까다로우신 거 알아서 제가 특별히 이거 준비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밥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은은 저에게 엄마, 베란다가 춥지는 않아요? 안 되면 난방기라도 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고 저는 그릇을 깨끗이 씻은 뒤 조용히 베란다로 돌아와 제 옷가지와 가계부 노트를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맞은편 아파트 베란다에 걸린 드백에 넣었습니다. 햇살이 그 위에 비쳐 눈을 뜨기 힘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안방에 머물고 식사도 까다롭게 고르고 외출할 때는 아들이 짐을 들어주고 며느리는 물을 대령하는데 저는 베란다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 집이 그들의 작은 가족이고 저는 그저 임시로 머무는 불청객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양심이 발동하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억누르며 하늘이가 저를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마지막 스카프를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와 그의 엄마는 내일 공동 구매할 반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떠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작별 인사할 필요도 없이 하늘이가 저를 데리러 온 것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그의 차가 건물 아래에 멈춰 섰고 검은 창문이 내려갈 때 저는 그의 얼굴이 침울하고 눈빛이 서리빨갛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차에서 내려 저에게 다가오는 순간 그는 여전히 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팔꿈치를 잡는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확고했습니다. 엄마, 가요. 저는 그가 어떻게 아래층이 어디인지 알았는지 묻지 않았고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행 가방을 끌고 고개를 숙인 채 그를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난방이 잘 되어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손은 무릎 위에서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는지 감히 묻지 않았고 하늘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운전대를 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마디가 약간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침묵할수록 감정이 깊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네는 엄마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나무판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젊으니까 그들만의 생각이 있겠지. 하늘이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시내 중심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가 건강검진을 예약해 두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검사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피검사, 심전도, 초음파, 골밀도. 하늘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하며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마친 후 그는 저를 근처 미용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미리 예약했다고 말하며 엄마도 엄마만의 삶을 살아야 해요. 미용사는 젊은 여자였는데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눈썹도 다듬어주고 드라이를 마친 후 거울을 보니 제 자신을 알아볼 수 없을 뻔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했지만 전체적으로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하늘이가 사준 새 코트를 입고 그의 맞은편 작은 식당에 앉아 뜨끈한 쇠고기 국수를 먹으니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늘아, 이런 것까지 특별히 준비할 필요 없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평생 저희를 위해 애쓰셨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를 아껴드릴 차례예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그는 저를 한 아파트 단지로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엄마, 앞으로 여기서 사세요. 저는 멍하니 있다가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에요. 저는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보았습니다. 방 3개짜리였습니다. 나무 바닥, 회색 커튼, 주방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베란다에는 새로 산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소파에는 부드러운 쿠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 모퉁이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탠드 조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랑 매형이 몇 달 동안 골랐어요. 이 집은 구조도 좋고 엘리베이터도 편리하고 제 직장에서 차로 10분도 안 걸려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디로 발을 디뎌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동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엄마는 제 엄마예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요. 엄마는 엄마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제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열쇠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이 열쇠로 엄마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보세요. 저는 손에 든 열쇠 꾸러미를 보았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고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늘이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가 너무 억울하게 사셨다고 생각해요. 그는 몸을 돌려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차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엄마가 왜 저에게 이걸 주셨는지 알아요. 엄마, 앞으로 누가 엄마를 아껴주면 돈은 그 사람에게 주세요. 제 마음이 크게 울렸고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순간에서야 저는 하늘이가 저를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늙어서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하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낯설지만 따뜻한 새 집을 바라보며 약간 벅찬 듯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이가 마련해준 그 집은 조용하고 깔끔했습니다. 아침에는 창문 커튼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아래층 나무 위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귓가에 재촉하거나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고 누구의 기분도 살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일 가장 어려운 일은 점심으로 어떤 반찬을 만들어야 할지 고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적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후 김지훈이 갑자기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저는 그 시작을 듣자마자 마음속으로 짐작했습니다. 막 빨래 끝냈어. 왜?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서연이 친정엄마가 요즘 좀 일이 생기셔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고금리 투자 상품에 투자했는데 결국 돈이 묶여서 급하게 5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아니면 다 날릴 판이라서.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투자하지 말았어야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게 아니라 친정 엄마가 투자한 거예요. 며칠째 계속 걱정하고 있어서 서연이가 엄마한테 아직 돈 좀 남아있지 않냐고 잠깐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금방 갚을 거래요. 저는 천천히 앉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 돈은 이미 네 매형한테 줬는데. 전화 저편에서 1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이 들어서 더 이상 돈 관리할 마음이 없어. 통장, 카드, 신분증 다 네 매형한테 맡겼으니 네가 급하면 그 사람한테 찾아봐.
그는 목이 막힌 듯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초 후 그의 목소리가 돌변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돈을 다 하늘이한테 줄 수 있어? 그 사람도 자기 살림이 있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너희도 너희 나름대로 능력 있잖아.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장모님이 너희의 든든한 버팀목이 아니었어?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어떻게 손해볼 투자를 했겠어? 엄마, 지금 발뺌하는 거예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베란다에서 자게 했다고 이렇게 뒷끓이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저편이 다시 침묵에 잠겼고 결국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쳐다보았지만 마음은 평소보다 훨씬 더 냉정했습니다. 나중에 하늘이에게 들으니 그날 지훈이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서연이와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엄마가 돈 다 하늘이한테 줬다고?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아직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돈을 딴 사람한테 다 줘버리다니. 엄마가 제일 마음 약하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이렇게 여지없이 다 줘버릴 수 있어? 서연이는 얼굴이 창백해져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미쳤나 봐. 우리 엄마가 그 지경인데도 저렇게 고집불통이라니. 이제 우리 한 푼도 기댈 데 없잖아. 하늘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리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연하다고 여겼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을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당연히 돈을 줄 것이고 도울 것이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저는 악독하거나 매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늘이가 마련해준 새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만들고 차 한 잔을 타서 베란다에 앉아 놓을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방 안에서 싸우고 저를 원망하고 욕하고 어쩌면 요양원이라는 세 글자까지 입 밖으로 내뱉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누가 저를 아껴주는지 알았고 그 사람에게 제 마음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가정은 인내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존중으로 지켜진다는 것을요. 하늘이 집 베란다에서 빨래를 넣을 때 그가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엄마, 지훈이네 일이 터졌어요. 저는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하늘이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지난번에 장모님이 투자했던 이른바 고금리 상품이라는 게 사실 불법 투자 사기였대요.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고 플랫폼은 잠적해서 그 5천만 원은 아마 돌려받지 못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여 수건을 털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가 잠시 멈칫하다가 덧붙였습니다. 장모님은 충격을 받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서연이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어요. 지훈이 월급은 막 들어오자마자 대출금으로 빠져나가 통장은 거의 비어있대요.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를 찾아오겠네? 하늘이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옷을 받아 널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부자가 되려던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저희가 좀 찾아뵙고 싶은데요. 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엄마한테 할 얘기가 좀 있는데요. 할 얘기 없어.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내 손에는 한 푼도 없고 정말로 따져야 할 것이 있다면 오히려 내가 할 말이 많을 텐데.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저희를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엄마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그는 목이 막힌 듯 한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이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힘들어요, 엄마. 이번에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예전에 너무 어리석었을 뿐이야. 며칠 후
그들이 본가 집을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일단 그 집을 내놓고 돈을 좀 마련해 보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훈이가 직접 읍내로 가서 읍사무소에 문의했지만 집에 돌아온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 집은 이미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제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바꾸러 갔을 때 이미 그 집을 하늘이 명의로 이전해 두었습니다. 그때는 그가 알면 화낼까봐 걱정되어 일부러 지방에 있는 다른 사람 명의로 처리했습니다. 나중에 하늘이가 다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서 이제 그 집은 완전히 하늘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집에 돌아와 한바탕 화를 냈고 서연이는 소파에 널브러져 엄마가 진작부터 다 계산해놓고 우리한테 한 푼도 남겨줄 생각 없었던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친엄마 맞아? 지훈이가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친엄마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안 아껴줘?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이가 사다 준 과일을 바라보며 천천히 귤껍질을 벗기면서 전화 너머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대요. 저는 고개를 숙여 귤 한 조각을 까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뭘 얘기해?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돌아갈 생각 없어.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엄마를 다시 모시고 싶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의 집에 없어. 밤늦게 저는 새 집의 소파에 앉아 앨범을 뒤적였습니다. 지훈이가 5살 때 스웨터를 입고 논두렁에 서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는 어릴 때 겁이 많아서 집에서 몇 미터만 떨어져도 울면서 저에게 업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10년 동안 업고 다녔고 대학교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으며 평생의 돈과 힘을 그에게 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라서 제가 길을 비켜주기만을 바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침내 제가 몇 마디 욕설에 돌아설 늙은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 돈, 제 집, 제 마음은 이미 그들 쪽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의 직장 근처 카페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소송을 걸었대요. 저는 막 차를 한 모금 마시려다 입술에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했는데 엄마가 명의상으로 집과 통장을 전부 저에게 줬지만 엄마는 그들의 어머니로서 부양 의무가 있으니 재산을 한쪽으로만 줄 수는 없대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알아보려 한대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그 사람도 정말 염치 없네. 하늘이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사료 봉투를 꺼내 제 손 옆에 놓았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서류 봉투의 모서리를 살짝 만졌습니다. 나이 들었지만 바보는 아니야. 과연 며칠 후 김지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가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말해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그런데 우리 집이랑 그 돈, 엄마가 왜 전부 다 하늘이한테 줘요? 저는 그 말을 대꾸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시간 될 때 한번 와봐. 우리 앉아서 제대로 얘기하자. 다음 날 그가 정말로 왔습니다. 하늘이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엄마는 저희를 완전히 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김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언제 친부모처럼 생각했니? 이제 와서 갑자기 내가 네 엄마라고 기억하는구나. 그는 숨을 멈추고 뒤로 기댔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저희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걸. 민준이도 유치원 가야 하고 대출금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요. 엄마가 지금 이렇게 하면 저를 막다른 길로 모는 거예요. 하늘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막다른 길로 모는데? 법적으로 해보려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결과를 알려줄게요. 하늘이가 서류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엄마는 그때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도 받았고 정식 증여계약서까지 체결했어요. 전 과정이 녹화되었고
변호사 두 분이 증인으로 입회했어요.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니 형이 소송을 걸어도 소용없을 거예요. 그는 옆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만약 계속 고집한다면 저희는 법원에 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무릎 위에 쥔 주먹은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너희는 진작부터 공모한 거였어. 그가 이를 악물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그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오물처럼 고요했습니다. 네가 입만 열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니? 내가 3살짜리 아이인 줄 아니? 사탕 주면 따라갈 줄 알아?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부양할 권리가 있지만 나에게는 너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권리가 있어. 법은 부양권을 보호하지만 불효자식은 보호하지 않아. 하늘이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형은 맨날 편애한다고 말하면서 엄마가 그동안 형한테 얼마나 많은 걸 줬는지, 형수님한테 얼마나 많은 걸 줬는지 왜 한 번도 생각 안 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고 입술은 한참 동안 떨렸습니다. 너희는 너무 잔인해. 내가 서연이 엄마 말 한마디에 안방을 내주고 베란다에서 자야 했어. 네 아내는 내가 엄살 부린다고 싫어했고 너는 말 한마디 위로도 해주지 않았지. 너는 나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나는 네 빚을 갚고 네 노후를 돌봐야 한다고?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얼어붙은 듯 조용했고 심지어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 서류 봉투를 좀 더 밀어 넣었습니다. 가라. 소송해. 그때 법정에서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판사님께 보여줄 테니까. 김지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갑자기 주저앉아 고개를 가슴에 파묻을 듯 낮게 숙였습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그도 마침내 이번에는 아무도 제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밤에 저는 새 집의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베란다 유리창에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새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제게 담요 한 장을 가져와 무릎 위에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렇게 나이 들어서 처음으로 내가 제대로 살았다고 느껴져.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들에게 철들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계가 무엇인지 배우도록 할 차례였습니다. 엄마는 늙었지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 아파트 단지의 조경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길가에는 깨끗한 벤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와 하늘이는 저녁 6시에 산책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는 저를 칼국수를 먹으러 데려갔고 돌아오는 길에는 입구에서 사과 2근을 샀습니다. 예전에는 생활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는 직접 오트밀 한 잔을 타서 라디오를 듣고 화분에 심은 꽃들을 뒤적였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늘이도 더 이상 저에게 약 먹으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보다 더 자기 관리를 잘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으면 다들 아프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그림자처럼 살 수는 없지. 저는 더 이상 김지훈의 집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사 갔다고 합니다. 서연이 엄마는 병상에 누워있고 부부의 생활은 그리 넉넉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걱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때 저를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예의를 갖췄다면 어쩌면 오늘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하늘이가 제게 정장 차림을 하라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사례 발표회를 연다며 저보고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올렸는데 용감하게 사기를 밝혀낸 모범 사례 대표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모범 사례라고. 그는 제 스카프를 매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누가 엄마가 모범 사례가 아니라고 해요? 엄마가 하신 일은 동네 강사들이 하는 강의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에요. 발표회는 문화체육센터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정성껏 꾸며져 있었습니다. 배경 스크린에는 지혜로운 어르신들의 사기 예방 사례 발표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호명했을 때 저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특별 간연자이자 이 지역 사회복지팀 부팀장인 김상현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의 남편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침착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 계신 이수진 어머님께 지혜로운 수호자상을 수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어머님의 실제 경험이 우리에게 사기는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친 후 몸을 돌려 쟁반에서 은색 작은 상패를 꺼내 무대 아래로 내려와 직접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일어나 두 손으로 상패를 받았습니다. 막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려는데 갑자기 사람들 속에서 익숙한 두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김지훈과 박서연이었습니다. 김지훈과 박서연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른쪽 통로 두 번째 줄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핸드백끈을 꺼내 그들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초라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베란다 접이식 침대에서 묵묵히 눈물을 흘리던 과거에 제가 마침내 오늘 이 무대 위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머님, 혹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받아 쥐고 웃으며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아주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쳤고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함부로 줘서는 안 되고 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인 두 사람을 평온한 시선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친한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바보가 아니며 마음이 늙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요. 말이 끝나자 잔내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돌려주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늘이가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이 평생 동안 많은 억울함과 많은 무관심을 겪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마침내 저 자신을 위한 한판 승부를 벌였고 그것은 정말 멋진 승리였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 세 글자. 그녀는 매 순간을 아껴가며 번 돈을 자식들의 학비, 결혼, 집 사는 데 썼습니다. 자신만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입으면 자식들이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희생이 언젠가 당연시되고 자신의 억울함이 쓸데없는 투정으로 여겨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베란다에서 겨울을 나며 무릎이 시리도록 추위를 견뎠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그린 효도 상장을 몰래 꺼내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냉대받고 비웃음 당하고 심지어 집과 자리와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당할 때까지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딸에게 주었고 본가 집의 명의를 이전했으며 이수진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 주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외면당하는 수많은 평범한 어머니 중 한 명입니다. 그녀의 고통,
그녀의 고통, 그녀의 갑작스러운 각성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어쩌면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읽고 당신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어쩌면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읽고 당신은 늙고 만약 언젠가 당신도 늙고 만약 언젠가 당신도 늙고 가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당신도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적이 있나요? 결국 그들의 눈에 당신은 단지 돈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나요? 당신이 원한다면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